안녕하세요. 스타워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과학적인 호기심을 풀어보는 스타워즈로 과학하고 앉아있네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제게 큰 도움을 주실 원정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네, 뭐 똑같죠, 뭐. 예, 과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때 정말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분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많이 드러냈어야 했던 게 좀 많이 아쉽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더군요. 네네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라이트 세이버만큼이나 스타워즈에서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드로이드라고 하죠. 스타워즈 내에서는 그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Okay, let's go. Now, don't you forget this. Why I should stick my neck out for you is quite beyond my capacity. 네, 먼저 첫 번째 제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로봇의 움직임이 기계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휴보라든가 아시모라든가 이런 로봇을 생각해서 아직 멀지 않았나 했는데 그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보면 뭐 이미 스타워즈 수준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그 옛날 아시모 아장아장 걷던 거 거기서 기억이 멈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로봇들을 좀 눈여겨봤어요. 근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족 보행, 소위 두 다리로 가는 로봇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눈길을 걷고 밀어도 안 넘어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다가 작년에는 얘가 점프를 하다가 마지막에 뒤로 백덤블링을 하는 광경을 보고 그 중심을 잡는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체조 선수는 그거보다 더 잘 움직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백덤블링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평균적인 인간보다 오히려 낫지 않은가라는 의심마저 들었는데 아주 최근의 영상엔 어떤 게 나오냐면 깽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다리로 뛰는 거.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고 깽깽이로 한 발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파쿠르를 한 거 있잖아요. 뛰다가 돌다가 뭐 점프하다가 그와 비슷한 정도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스스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우리 대부분의 인간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리 그 드로이드 하면 대표적인 게 C-3PO하고 저 R2-D2인데 걔네들은 사실 움직임이 별로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R2-D2 같은 경우는 그냥 굴러다니죠. 예, 바퀴로 다니는 애고 3PO는 이제 걸어다니는. 예, 걸어다니지만 사실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자세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걔네들에 비하면 얘네들이 낫다. 이미 이제 초월했다고. 지구상의 로봇들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피소드 2를 보면 그 R2-D2가 갑자기 이제 비행을 하죠. 로켓처럼 나와서. 네. 오리지널에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전혀 없다가 이제 프리퀄에서 갑자기 그런 기능을 선보여서 좀 놀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날이 올까? 일단은 제가 영화 속에서 궁금한 거는 그때 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왜 날 수 없었나 라는 부분. 그 사막에서 얼마나 열심히 걸어다니니까 나중에 에피소드 4 이런 데 보면 그때 날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죠. 뭐 그때 이미 고장이 좀 나 있었다라든가 뭐. 근데 나는 장면을 보면 무슨 파란 그 분사 같은 거, 제트 엔진 같은 걸 분사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나는 모습을 보여요. 일단 형태가 R2-D2는 좀 쓰레기통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되게 날기 꽤 어렵습니다. 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 어려운데 사실 그 장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화를 잘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R2가 이렇게 있고요. 발이 이렇게 옆으로 뭐가 나와가지고 이 정도 각도로 분사를 해요. 예, 그 상태에서는 직진하기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죠, 계속. 근데 영화에서는 직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법칙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런 식으로 나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사실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R2를 어떻게든 날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드론의 그 프로펠러 같은 거 이렇게 머리 위에 숨겨서 달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열어놨더라고요. 옆에서는 이제 안 보이지만 가운데를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무선 조종으로 날게 하는데 굉장히 잘 날아요. 가다가 떠가지고 막 직선으로 날기도 하고. 그럼 직선으로 가요? 예, 직선으로 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쪽이 낫지 않았을까.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영상상으로 보기에는 그 좀 오류가 있다.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다. 사실 제가 왜 궁금했냐면 그 R2-D2가 나는 방식이 아이언맨이 나는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언맨이 테스트할 때 나는 장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중심을 잡는 게 가능할까. 아이언맨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네네. 아시다시피 아이언맨 처음 이제 출발할 때는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차 다 부서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나중에 제대로 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오히려 신기한. 역시 그것도 과학적으로 풀기 쉽지 않은 문제. 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R2D2가 에피소드 4에서부터 그렇고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고 보면 함선의 네트워크 같은 것에 접속할 때 이상한 포트를 쓰더라고요. 찔러 넣어서 막 돌리죠. 그게 실제로 그런 포트가 뭐 과거에라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순전히 영화 속의 창작인 건지. 제가 예전에 그 특수효과를 했던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그 책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냥 잡동사니들을 주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꽂아서 돌리잖아요. 이렇게 일로 돌았다 저로 돌았다 마치 금고 돌리듯이 하는데 그건 어리석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가 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처음에. 그때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 옛날 영화들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이런 캐비넷같이 큰 거에다가 무슨 테이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테이프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그게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았다 조금씩 움직여요. 자기 테이프를 써. 예, 자기 테이프를 한 방향으로 후루룩 도는 것도 아니고 돌았다 저로 돌았다 하면서 정보를 읽어냅니다. 마치 하드디스크 움직이듯이 그걸 비슷하게 흉내낸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아주 그럴듯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밀 테이프라 해봤자 데이터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기껏 하자면 몇십 킬로바이트 정도 수준인데 그때 당시에 기술을 뭔가 멋있게 재현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USB 포트가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그리고 뭐 훨씬 편하게 뭐 하러 일단 기계에서 항상 문제가 될 때는 무빙 파트가 많으면 고장나기 쉽잖아요. 근데 굳이 이 무빙 파트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굉장히 후진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와, 이거는 아주 과학적인 접근이네요. 네. 와. USB 포트 같은 건 무빙 파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꽂아 넣으면 되니까.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USB로 전부 좀 바꾸기를 제국군이든 뭐 반란군이든 지금 아마 20대나 10대이신 분들은 이제 작가님 말씀을 모르실 거예요. 컴퓨터가 캐비넷만 했다. 이런 얘기 아마 모르겠어요. 요즘 교과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애니악이라는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도 배웠었거든요. 막 모르시는 분들은 애니악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 저런 컴퓨터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때 애니악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 컴퓨터 40년대 말에 생긴 건데 무게가 30톤이었는데 기능은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계산기 있죠? 그거보다 못해요. 예, 불과 뭐 한 60년 전에 세상이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온갖 걸 하고 계시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4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 있죠. 초반에 레아 공주의 홀로그램이 R2D2를 통해서 전해지는. 아,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나중에 로그원하고도 연결되는. 네네. 그 홀로그램을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는 게 혹시 지금도 가능한 기술인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똑같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홀로그램이라는 게 라이트 세이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레이아 공주가 보는 홀로그램은 빛이 또 가다가 중간에 서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역시나 뭐 막이 있어야 돼. 막이 있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가다가 중간에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그게 나오니까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면 몇 군데에서 동시에 쏴야 돼요. 동시에 쏘면 한 군데서 모이게 할 수 있죠. 모인 지점에서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빛 하나를 쏴가지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다 홀로그램을 띄우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그런 기술이나 이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좀 많이 나오죠. 그런. 많이 나오죠. 깨어난 포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도를 띄우는. 나옵니다. 지도도 나오고 이렇게 위에.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런 게 의외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빛은 직진하고 막지 않는 한 계속 나간다는 물리 법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좀 그럴듯하게 만들겠답시고 뭐 세 군데에 광원을 켜고 뭐 비추고 해가지고 이걸 나오게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죠. 네. 쓸데없는 완전 사족이죠, 사족. 아, 그게 좀 간단해 보이면서도 역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게 되니까 힘든 기술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로봇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혹시 요즘 워낙 이제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해서 TV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죠. 뭐 헤이 뭐뭐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스피커에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나?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었거든요. 인공지능이란 말을 쓸 수는 있는데 그 R2D2나 뭐 C3PO 같은 식의 수준은 당연히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이것도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이 아실 텐데 옛날에 무슨 뭐 퍼지 이론 어쩌고 해가지고 일반 청소기에 무슨 인공지능 퍼지를 도입하고 카오스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기계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물건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가 뭐냐의 문제죠.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로봇 청소기도 인공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C3PO나 R2D2 같은 경우에는 막 삐지고 그러잖아요. R2D2 잘 삐집니다, 그렇죠? 사람처럼. 네, 삐지고 화나고 둘 다 잘 뭐 불만도 많고 투덜거리고 그런 인공지능은 뭐 100% 없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알파고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공지능의 수준은 문제를 푸는 능력. 그러니까는 문제를 푸는 것 중에서도 yes, no, 승과 패가 확실한 것들. 알파고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했지만 사실 알파고 계통의 이 컴퓨터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승과 패가 확실한 게임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정말 인간 같은 식으로 뭐 어떤 사고와 결정 판단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이렇게 뭐 가치를 판단하고 이런 쪽으로는 아직 굉장히 많이 미흡하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좀 멀리서 보는 분들, 예를 들어서 미래학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뭐 수십 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거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특이점이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막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은 택도 없다라고. 사실 그 예전에 알쓸 신잡인가 거기서 이제 정재승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던 게 확 와닿았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원숭이가 타자를 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만든 확률이랑 비슷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확률이. 네네. 그건 이제 지배의 의미가 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어떤 의미로 정재승 교수님이 하신 건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마음 먹고 인간을 정말로 막 내가 너희들 정복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부리겠다. 예, 정말 그런 식의 미래가 올 가능성은 있다 해도 아주 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인간이 내리기 어려운 결정들 뭐 많잖아요. 교통 문제, 식량 문제, 범죄 우리가 해결 못 해온 것들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의 판단에 일임하고 인공지능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한다면 그것은 지배가 아닌가?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뭐 인공지능의 의식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실 이쪽의 철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말 정복하고 이런 그런 감정을 가지고 뭐 넌 이제 끝이야 우리가 뭐 우주를 지구를 뭐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좀 철학 쪽하고도 이제 계속 연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인공지능 쪽에서도 하지만 철학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겨났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역시 뭐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뭐 인류를 멸종시키고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그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많은 결정권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권이라는 건 권력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걸 이제 도구로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그거네요. 이제 인간이 스스로의 의사 능력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약간 전문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그래서 이세돌을 이기고 나중에 이제 커제 구단도 이기고 인간을 이제 격파해 나가는데 알파고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사고를 해서 정확하게 바둑을 이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파고도 모르고 인간도 몰라요. 그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은 논리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근데 알파고나 요즘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류의 인공지능은 그런 논리를 쓰지 않습니다. 통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이해 못해요.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 위기가 만약에 닥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죠. 소행성이 갑자기 지구에 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아주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있다. 그럼 걔한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년쯤 후라면은 슈퍼컴퓨터가 자의식은 없어요. 하지만은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왔단 말이에요. 뭐 교통 문제, 식량 문제, 전쟁도 해결하고 뭐 그런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갑자기 소행성이 온다. 그럼 얘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를 보내서 저걸 핵무기로 파괴시키고 이게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의 여신상을 빨리 폭파해라. 근데 그 논리는 우리도 모르고 얘도 모릅니다. 하지만 얘는 무슨 이유론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연산 능력을 통해서 그게 답이라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그걸 따라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얘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을 폭파시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뭐 된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판단과 기계의 판단이 부딪히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고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의 지배가 올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준 인공지능을 믿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걔가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 판단은 믿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랬다 이게 통했으면 좋은데 만약에 무슨 이유가 잘못돼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인류 멸종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확 와닿네요.
네, 정말 이게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우리를 스스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상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 대신 해결해 줄수록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스타워즈에서는 그렇게 막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면은 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들이니까. 사실 가장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편이라서 뭐 스타워즈에서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타워즈가 그런 쪽으로 가면 좀 초심을 많이 놓치게 네네네. 되죠. 완전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리겠죠. 네, 그럼 오늘도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네, 원정우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편은 뭔지 미리 가르쳐 드리진 않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비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